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99회 전산회계 1급 특별의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9회 시험은 2021년 12월 4일 날 시행한 마지막 시험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별의 99회 특별의 시험을 통해서 전산회계 1급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산회계 1급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장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볼 수가 있죠. 두 번에 걸쳐 특별회와 본회차 이렇게요. 그래서 특별회 시험하고 본회차 시험하고 약간 어떤 이 난이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뭐 예를 들어 특별회를 시험 봤는데 떨어지는데 본회차를 보면 합격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이거는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세무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추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특별회와 본회차의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 구성을 좀 보시면요. 회계 원리 8문제, 원가회계 4문제, 부가가치 3문제가 출제됐고요. 계산형 문제 4문제, 이론서술형 문제 11문제. 계산형 문제 역시도 본회차랑 동일하게 4문제, 11문제 이게 일치하게 됐고요. 상중하의 경우에도 상위 4문제, 중위 11문제. 그리고 하가 제가 볼 때 연계로 이론에서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본회차랑 맞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자,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옳은 말이죠. 키워드를 보면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그리고 재무상태. 이게 키워드죠. 재무상태는 이제 자산부채 자본으로 나타내 주다 보니까 일정 시점에 대한 정보가 되어야 되겠죠. 손익계산서 2번에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러면 키워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그리고 경영성과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이제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죠. 그래서 일정 기간으로 표현이 되고 재무상태표는 반면에 시점에 대한 정보. 우리 이론에서도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그 재무상태표는 마치 사진을 찍듯이 보고해준다. 시점에 대한 정보.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동영상처럼 보여준다. 일정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보고서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에 대한 얘기네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주죠. 그렇다면 답은 4번이란 얘기인데요. 자, 보시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면 주석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석도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이 포함되는 거죠. 자, 답이 4번이 되겠어요. 뭐 1번은 쉬운 문제로 보이네요. 예. 1번은 중을 할지 하를 할지도 생각했지만은 그게 서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중으로 제가 그냥 난이도를 정해 줬거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은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 중 어떤 방법에 해당하는가? 자, 첫 번째, 나중에 매입한 상품 먼저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출고 단가를 산정. 이것만 봐도 후입선출법이죠. 나중에 매입한 게 먼저 판매된다. 이런 얘기죠. 가장 최근 매입분이 매출원가로 기록된다. 이건 후입선출법의 특징인데요. 라이퍼 후입선출법을 만약에 표현해 본다라면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매입한 게 먼저 팔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매출원가 쪽이 뉴한 원가가 오는 거죠. 반면에 기말재고는 가장
가장 기초께 오니까 올드한 원가가 온다. 이게 후입선출법에 대한 특징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 매입한 게 매출 원가, 수입 비용 대응이 잘 된다 그랬죠.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반면 기말재고는 오래된 매입분으로 구성되므로 시가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후입선출법의 특징이고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드네요. 3번 문제. 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 A와 B 각각 들어갈 걸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죠.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죠.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비용이 과대되겠죠. 자산은 과소되고요. 얘네들도 물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기순이 비용이 과대하니까 과소, 단기순이 과소하니까 자본은 과소돼야 되겠죠. 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좀 풀어봤을 거예요. 우리 이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뭐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 3번 같은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득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과소과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은. 그래서 이번에 항상 우리 에듀윌에서 이제 제공하는 가다밤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호응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또 부분 점수 Q&A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있는 날은 일정을 좀 잡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4일 날 제가 좀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전산세무회계 시험이랑 날짜 겹쳐갖고 그 약속을 좀 취소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제 가다반 이제 올라오는 거 보시면서 부분 점수 Q&A 올리실 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제가 답변을 좀 달아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올리셨을 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한 200문제 이상의 그러니까 질문이 2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답변을 달고 있는 사이에도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야, 질문이.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다는 속도보다 질문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른 거죠. 그래서 그날도 한 200개 넘게 답변을 한 12시까지는 달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최대한 제가 빨리 달라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조금 그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빨리 달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전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가다반 자체를 제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문제를 확인할 때는 8시가 넘어야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확인할 때 여러분들의 질문, 그 다음에 또한 질문 작성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하고 그 다음에 가다반에 대한 내용 이 두 개로밖에 크로스 체크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분 점수 Q&A는 부분 점수에 대한 거는 그때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달아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답이 왜 이렇게 되냐 하는 질문은 문제를 못 보다 보니까 조금 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에듀윌의 가다반 서비스 거의 뭐 100%에 맞게 잘 달아드리긴 하는데 약간 중간중간에 빨리 하다 보니까 오류가 약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또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수정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좀 빨리 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부분 점수에 대한 거 좀 명확한 부분 점수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거래처 등록을 누락했다 이런 거 일정 감점 이런데 좀 애매한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릴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땐 제가 예상한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이 있어주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또 열심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도 이 가다반 서비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예. 자, 4번 문제 볼까요, 이제? 자,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 1번 내부적으로 창출하여 계상한 영어권 인정하지 않는다. 옳은 말이죠. 내부 창출 영어권 혹은 자가 창설 영어권은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 인식하지 않겠죠. 2번 무형자산 상각시 잔존 가치는 원칙적으로 0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맞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0이라 그랬죠.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요. 3번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이게 무형자산의 정의네요. 장기간 그리고 사용 목적 물리적 실체가 없다. 4번이 답인데요. 무형자산 상각은 취득 시점부터 시작한다. 4번이 어디가 틀린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 무형자산 상각,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지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사용 가능 시점. 무형자산 상각, 이거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명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약간 답을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뭐 강조했던 내용들이니까 4번을 답이란 걸 찾아내야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5번은 주식 배당에 대해 물어봤어요. 주식 배당 자본거래.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그래도 조금 난도가 있다라고 생각드는 파트니까 한번 이렇게 잡아봤고요. 주식 배당했을 때의 영향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네요. 주식 배당이 어떤 거냐? 주식 배당이란 것은 그러니까 우리 기호를 한다면 5번에 4번. 그러니까 얘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금 되는 거. 이게 주식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이 된다. 그러니까 주식 배당의 효과로 본다면은 하나만 띄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같이 여기 주식배당, 뭐 무상증자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이론 땐 배웠잖아요. 주식 분할, 주식 병합 이런 것들까지. 발행 주식수, 액면금액, 상대 주주의 부. 자, 이렇게 나열을 해봤을 때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이 되는 거니까 이 자본금은 증가하겠죠. 자본잉여금은 상관없고요. 불변은 X로 표현할게요. 이익잉여금이 자본금 되니까 감소. 자본총계, 자본 간 이동이라 그러죠.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이 되는 거니까 자본에서 다른 자본 이동. 이런 자본총계는 불변이죠. 자본금이 된다는 거는 주식을 발행하니까 발행주식수는 증가하죠. 액면금액 조정 아니니까 불변이고요. 상대 주주의 부도 불변이 돼요. 주식 배당만 한번 이렇게 나열해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의 효과로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자본금이 증가, 이익잉여금이 감소, 자본잉여금은 상관없고 발행주식수 증가. 그래서 가, 나, 라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답이 돼요.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일단 학생분들이 주식 배당 이런 것들, 자본 거래를 좀 어렵게 느끼는 건 사실이니까 전산회계 1급에서 난이도를 상으로 배치했고요. 6번 문제 볼까요? 비유동 부채에 속하는 계정 과목의 합계.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거죠. 자, 굳이 보면 이
미지급금 얘는 유동부채. 임차보증금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임차보증금이 자산이죠.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이죠. 유동성 장기부채, 얘가 유동부채죠. 유동성 장기부채는 원래는 장기차입금, 비유동 항목이었는데 비유동 부채였는데 만기가 1년 안쪽으로 와서 유동부채로 대체한 부분을 말하죠. 매입채무 역시 유동부채. 반면에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채 이런 항목들이 대표적인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유동부채의 합계를 물어봤어요. 답이 65만 원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뭐 이런 거 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여기 자산이다. 임대보증금이었으면은 비유동부채가 됐어요. 그러니까 3번이 이제 함정이었을 것 같네요. 예. (7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다음은 각 거래 형태별 수익인식 시점에 옳은 것은, 이거는 중 혹은 중상 정도는 돼 보이는 문제였어요. 상품권을 발행했다. 자, 옳은 걸 물어봤죠?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이 아니라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상품권 회수하는 시점에 우리가 재화를 인도하면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고요. 시용 판매,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하는 시점이죠.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 그 다음에 공연 입장료, 얘는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 바로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시점에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요. 주문형 개발 소프트, 이게 뭐냐면은 뭐 홈페이지 제작 혹은 어플 제작 업체를 말해요. 그래서 얘는 완전 용역이죠. 그러므로 진행 기준이 적용이 돼요. 진행 기준. 답은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옳은 게 되겠죠. 그래서 7번 문제는 조금 난도는 그래도 살짝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뭐 1번, 2번 같은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실 거니까 여러분 답을 찾아올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8번 문제 볼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시오.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으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되겠죠. 즉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찾으면 되는데 매출액은 나왔고요.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상품 팁박스를 그려야 되겠네요. 기초회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상품 팁박스 많이 그려봤잖아요. 자,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초 상품이 4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120만 원. 그 다음에 한 것들을 좀 체크해 볼까요? 매입 운반비, 이게 매입 운임이 취득 부대 비용이죠. 5만 원 매입액에 가산하고요. 여기서 함정은 이 부분이죠. 매출 운반비, 매출 운임, 판매 운임을 말하는 거죠. 얘는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로 처리돼. 운반비 계정을 사용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되잖아요. 반면에 매입 운임은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가액에 가산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30만 원.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겠네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은 135만 원의 매출원가가 나와요. 자, 이제 매출액 170만 원. 이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출 차감 항목은 딱 세 가지.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세 가지만 매출에서 차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항목이 없으니까 차감할 게 없으니까 이 자체가 순매출액이죠.
그러니까 쟤를 착각하면 안 되지. 매출 운반비를 매출 차감이 아니라 밑에 판관비 처리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린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되겠죠. 매출 원가가 아까 구한 데이터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135만 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 매출 총이익 3번. 얼마다? 35만 원이 답이다. 이런 얘기죠. 별개로 아까 판매비로 처리하는 운반비는 이 밑에 판관비로 처리되죠. 이렇게 여기서 차감돼요. 하지만 얘를 물어본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차감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출 총이 물어봤으니까 답은 35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8번의 답은 2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 이런 거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난도는 아니거든요. 약간의 주의점만 파악하면은 쉽게 답을 도달할 수 있겠죠. 계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을 정도 연습이 돼야지만 여러분 시간 내에 계산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9번 문제부터 이제 9, 10, 11, 12. 네 문제는 원가 관리 회계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 다음 중 제조 간접비로 집계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제조 간접비를 물어본 거네요. 공장 감가상각비 이거 제조 간접비죠. 오버헤드 코스트 OH. 공장 임차료 얘도 오버헤드 코스트 제조 간접비죠. 원재료 구입 운반비. 원재료 구입 운반비는 원재료의 취득 원가가 되고요. 얘는 이제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DM 직접 재료비 우리 약자 아니까 공장 전력비는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3번이 바로 제조 간접비가 아닌 항목, 즉 직접 재료비 항목이란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했죠. 문제 잘 보면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예. 9번 문제도 그러니까 어떻다? 쉽다. 10번은 이제 정상원가 계산과 관련된 문제네요. 그래서 과대 과소 배분을 물어봤어요. 이건 본의 차에서도 같은 유형이 나왔는데 한번 풀어보죠. 실제 발생액을 먼저 제시했잖아요. 60만 원이라고 제시했죠. 60만 원. 예정 배부액을 찾으면 되겠죠. 이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일이 되죠. 실제 직접 노동시간 1000시간 이게 실제 조업도가 되는 거죠.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일 550 시간 55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게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설명할 때도 그런 걸 좀 강조했는데 하나는 실제고 하나는 예정인데 조업도가 실제다. 이걸 왜 실제를 쓰겠어요? 왜냐하면 제품이 완성되는 시점이라면 실제 조업도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 예정 배부율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 필요 없지만 얘는 총 제조 간접비 예산을 총 OH 예산을 총 예정 기준 나눈 거죠. 이런 거가 이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었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풀어갖고 55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 나온 거죠. 자, 이제 답이 뭐냐. 그래서 얘가 주어라 그랬잖아요. 예정이 실제보다 5만 원이 작으니까 5만 원 제조 간접비 과소 배부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만 원 과소 배부가 이 문제의 답이 돼요. 그러면 답은 5만 원 과소 배부인 1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상원가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깔끔하게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제가 좀 여기 설명을 좀 해서 그렇지 노란색이 빠진 상태에서 실제 시험장에 풀을 수 있게 항상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비가 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정상원가 계산 문제가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들은 이제 전산회계 1급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한 점수는 80점 이상 나와요. 이론도 12개 이상은 득점이 가능하고요. 11번 문제는 난이도를 중으로 할지 상으로 할지 좀 고민했던 문제. 중상 정도 난이도는 돼요.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차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 집계를 개별 작업별로 하죠. 1번에 보면 선박 세척일 경우 각각 별도로 원가를 집계한다. 이게 개별 작업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반면에 종합원가 계산은 자동차 100대 이거 공정별로 한다 그랬죠. 모두 묶어서 원가 집계. 1번은 옳은 말. 자,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배부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한산량 만드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기말 제공품 평가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잘 계산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개별 제품의 주문 생산일 경우 적합하다. 3번. 개별원가 계산이 주문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는 얘기고, 종합원가 계산은 단일 제품의 연속 대량 생산일 경우 적합하다. 뭐 이 3번은 좀 쉬운 거네요. 4번이 답이죠. 개별원가 계산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의 분류가 집계. 종합원가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 분류의 집계.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답이 4번. 개별원가 계산이 제조 간접비 배부가 중요하니까 바로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고, 종합원가가 완성품 한산량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이 둘이 바뀌어서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답을 봐도 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어쨌든 답을 4번으로 찾는 거 어렵지 않다. 그래서 중으로 했어요. 중 할까 상으로 할까 좀 고민하다가. 예. (12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손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공손이라고 하는 거 볼 때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정상 공손과 공손을 비정상 공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상 공손은 제조 원가로 처리되고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게 뭐 핵심이죠. 여기서 나오면 이것만 알면 답이 도출이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 1번 정상 공손 원가는 제품 제조 원가에 포함된다. 이게 제조 원가. 비정상 공손 원가는 영업 비용으로 영업 비용이 아니라 영업 외 비용이니까 2번이네요. 영업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지.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영업 비용은 판관비나 혹은 매출원가 처리된다는 거니까 틀린 얘기죠. 정상 공손의 정의네요. 제품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죠. 4번 비정상 공손은 비효율적인 생산 관리로 인해 발생한다. 옳은 말이 되겠죠. 우발적, 일시적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게 비정상 공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가 회계 문제였고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3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중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영세율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주 크게 본다면. 그래서 직수출 등이라 할게요. 직수출 등.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죠. 텍스 인버스 세금 계산 발급하지 않는 거래. 반면에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 의한 국내 공급의 경우 얘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16번 직수출, 여기가 12번 영세 매출로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구분이 되죠. 내국 신용장이랑 같은 게 세법에서는 구매 확인서 같은 말이잖아요. 구매 확인서.
뭐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이걸 로컬 LC. 근거리 신용장, 로컬 LC. 라고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직수출은 세금계산 발급을 하지 않고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 재화. 요게 세금계산 발급 대상이 되겠네요. 뭐 국외 제공 용역이나 항공기 외국항 용역도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아요. (14번) 부가가치세 계산 문제 나오면 보통 상으로 좀 배치하거든요. 자, 보니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제품 매출액. 이건 매출액이죠.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나오죠. 700만 원인데 바로 계산할까요? 700만 원의 10%가 부가세 별도고 매출세액이 되죠. 70만 원. 두 번째 신용카드에 의해 원재료 매입액인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대요. 그런데 공급 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거니까 나누기 1.1 하면 되겠죠. 혹은 뭐 110분의 100인데 뭐 나누기 1.1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 2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세액이니까 1.1 하면 이게 25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250만 원이 공급 가액이고 그 10%니까 25만 원 나와요. 좀 써둘까요? 잠깐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700만 원에 10%. 그 다음에 얘는 공급 대가니까 275만 원에 110분의 10으로 표현할게요. 자, 110분의 10. 이 부가세가 포함된 가액이니까. 요게 이제 매출세액 70만 원, 이게 25만 원 나와요. 매입세액이. 세 번째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구입비용인데 거래처 선물 구입비. 이게 접대비 불공제되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죠. 여기까지죠. 그래서 45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5만 원이고 답은 그래서 4번이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을. 약간 여기는 개정된 사항이 조금 나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202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1기까지 전자세금계산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물어본 거죠. 법인은 무조건 하는 거고요. 개인은 바로 여기죠. 바로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바로 전자세금계산 발급 대상자인데 옳은 말이에요. 근데 2022년부터는요. 이게 개정이 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3억이 아니라 2억으로 바뀌는데 아직은 개정이 안 됐죠. 그리고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 개정된 내용은 언제부터 출제되냐면요. 두 번째 시험. 그러니까 99회가 마지막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2022년 첫 번째 시험 100회는 안 나오고 개정된 내용이 101회부터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매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그리고 목임이라고 말하죠. 목욕, 욕탕, 목욕, 이발 이런 것들. 자, 얘네들 최종 소비자 대상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죠. 3번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이게 2021년도 간이가세자의 개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간이가세자들 중에서도 이제 간이가세 요건이 높아졌잖아요. 8천만 원,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이 간이가세자 요건이 되면서 간이가 4,800만 원 넘어가고 8천만 원 그 사이에 있는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죠.
4번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자는 세관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5번은 개정된 내용에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조금 난도가 살짝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자, 계산형 4문제, 이론 11문제, 상위 4문제, 중위 11문제 나왔는데 상위 어떤 거 있나 볼까요? 상만 좀 보시면은 주식 배당.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예정 배부에 이거 원래 풀어야 되는 거죠. 계산하니까 그냥 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15번은 개정된 내용이 출제된 거 상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에듀윌에서 저와 함께 전산회계 1급 잘 정리하신 분들은 뭐 이 특별회 시험 99회 특별회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을 거라 좀 생각이 드네요. 혹시 약간 점수가 부족하다, 준비가 좀 부족하거나 약간 점수가 부족하다면은 한 번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100회 시험엔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상 강의를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